선생님 살려주세요. 10월 20일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밤 11시 40분.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전문가가 보낸 절박한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불과 2달 전 자신이 스토킹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바로 그 여성입니다. 10월 20일. 그가 후회한다는 그날은 다름 아닌 경찰 신고 당일이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신고한 거 후회한다며 용서를 구한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 58만. 2025년 올해의 책 선정. 서울시 건강총괄관. 정의원. 조성노와 열풍을 일으킨 그 이름 앞에 지금 6글자가 붙었습니다. 위력 성폭력. CJ, 매일유업, MBC, 서울시. 모두가 단 일주일 만에 그를 버렸습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늙자던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빠르게 추락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완벽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2023년 우상과 팬의 만남인가 인재의 스카웃인가. 2023년 대한민국 의료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정의원. 그가 들고 나온 무기는 딱 4글자 조성노화였습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늙자. 이 메시지는 고령화 시대 한국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효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1년 만에 구독자 58만을 돌파했고 조성노화 시리즈는 줄줄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MBC 라디오 진행자가 됐고 예능 프로그램 단골이 됐죠. CJ 제1제당 즉석밥 패키지에 그의 얼굴이 찍혔고 매일 유업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바야흐로 조성노화 전성시대였습니다. 2023년 말 한 여성이 정의원에게 다가옵니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30대 초반의 A씨. 정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먼저 팬심을 표현하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정의원 측 버전은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A씨가 SNS로 먼저 팬심을 표현하며 접근했다. 바쁜 정의원 교수의 업무를 보조할 연구원이 필요했고 A씨를 위촉했다. 스트레스 받다가 안희정처럼 몰락하면 안 된다. A씨가 정의원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정의원 측은 이때부터 A씨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고 주장하죠.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나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 측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A씨 측 버전은 정의원 교수의 추천으로 채용됐다. 실제 연구 업무는 거의 없었다. 대외 활동, SNS 운영, 미디어 업무를 전담했다. 모든 게 정의원에게 종속된 구조였다. 정의원 교수의 추천으로 채용됐고 실제로는 연구 업무가 아니라 개인 대외 활동, SNS 운영, 미디어 업무를 전담했다는 거죠. 고용계약서도 병원이 아닌 정의원 개인과 맺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만남은 팬과 우상의 자발적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교수와 직원의 고용 관계였을까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고요? 권력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팬이라면 대등한 관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된 직원이라면 그건 명백한 상하 관계죠. 해고 권한을 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이 권력의 비대칭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정의원의 유튜브, 칼럼, 그리고 책 작업을 도왔죠. 세상은 정의원이라는 천재 의사가 조성노화라는 혁신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 조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 A씨는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몰랐죠. 2024년 3월 정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사적 교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친밀감을 느껴 교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적 교류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정반대입니다. 정의원 측 A씨가 차 안에서 먼저 입맞춤했다.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했다.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나를 데려갔다. A씨 측 우상이었던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하니 연민이 있었다. 하지만 고용 관계였고 거부하면 해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 40대 중반 남성 교수가 30대 초반 여성 직원과 맺은 관계.
이게 과연 대등한 연애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이용한 착취였을까요? 2024년 말 2025년 초 관계의 변질. 2024년 정의원의 인생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죠. 2024년 12월 전공의 파업이 터집니다. 정의원은 주 70시간이 넘는 진료 일정에 시달렸고 극도의 수면 부족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정의원 측은 상당량의 항우울제로 버티던 취약한 시기였다고 설명합니다. 정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바로 이때 A씨의 접근이 극단화됐다고 합니다.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렸다는 거죠. 그리고 O씨는 이 무렵 퇴사를 결정합니다. 1년여간의 고용 관계가 끝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2025년 초 정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A씨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대면과 전화로 반말을 사용하며 수시로 폭언하기 시작했다. 내 모든 활동 방향을 본인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악하려 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의원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A씨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걸 이렇게 왜곡한 걸까요? 그리고 2025년 2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정의원이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소설을 보냅니다.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었죠. A씨가 등장하고 특정 도구와 가학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메시지에 따르면 결박, 주인 같은 단어가 반복됐고 특정 성적 취향을 암시하는 도구가 언급됐습니다. 정의원은 이걸 극단적인 성적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소설이라고 스스로 설명했어요. 정의원은 실제로 장갑과 스타킹을 O씨 집으로 택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설에 나온 도구들이었죠. 정의원 측 해명은 이렇습니다. A씨가 원해서 보낸 것이다. 소설도 A씨가 AI 기능을 써보라고 유도해서 AI로 작성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AI가 썼던 본인이 썼던 왜 직원에게 그런 소설을 보냅니까? 그리고 왜 실제로 물건까지 보냅니까? 2025년 3월 31일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합니다. 성폭력 의혹으로 고소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2025년 4월경 정 의원이 A씨에게 JTBC의 장제원 성폭력 보도 링크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제원 사망 기사를 보냈습니다. O씨 측 해석은 성적 요구를 거부하거나 폭로하면 어떻게 될지 보여준 거다. 협박이자 가스라이팅이다. 정의원 측 해명은 당시 너무 힘들어서 심정을 표현한 것뿐이다. 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직원에게 성폭력 의혹으로 자살한 정치인의 기사를 보내는 게 단순히 힘든 심정 표현일까요? 2025년 6월 결별과 저작권 전쟁. 2025년 6월 정의원과 A씨의 고용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정의원은 A씨의 연구원 계약을 해지했고 사적 교류도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속노화라는 말을 내가 만들었다. 책 집필에도 기여했다. 수익을 나눠야 한다. 정의원 측은 발끈했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무슨 소리냐. A씨의 집필 능력이 부족해서 공동져서 계약을 해지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A씨의 집필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A씨 측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정 의원이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제 이름으로 내기가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괴롭군요. A씨가 원고를 올리자 정 의원이 답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고스트라이터였음을 인정한 거죠. 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전후 상황을 배제한 악의적 편집이라고 반박하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없습니다. 2025년 8월 정 의원의 인생은 또 한 번 정점을 찍습니다. 서울시 건강총괄관에 임명된 겁니다. 공실력을 갖춘 공적 인물이 됐죠. 하지만 바로 그 이면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정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A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찾아가 사진을 찍어 보냈다.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내가 없으면 파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집 공동현관을 넘어 집 앞 현관까지 왔다.
유튜브 실버 버튼을 직접 만들어서 편지와 함께 집에 걸어놨다. 발목 골절을 핑계로 새벽에 거주지 1층까지 침입해서 기다렸다. 심지어 정의원 아내 직장까지 찾아갔다. 완벽한 스토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A씨 측 설명은 다릅니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스토킹이 아니다. 2025년 10월 폭발의 순간. 2025년 10월 20일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A씨가 정의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직접 따지기 위해서였죠. 정의원은 즉각 서울 방배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접근금지 잠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A씨 저 스토킹으로 신고해놓고 왜 전화하신 거예요? 왜 책 뺏으시고? 정의원 책 뺏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인쇄해 드렸고 10월 20일 이후 2달간은 소강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25년 12월 17일 공방이 본격화됩니다. 12월 18일 A씨 측이 공개 반박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고용지위 기반의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이었다. 정의원은 즉각 반박합니다.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여성이 먼저 차에서 입맞춤하는 등 접근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2025년 12월 19일 오후 11시 40분 A씨가 정의원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정의원이 A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조성노아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 10월 21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20일 바로 정의원이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그날입니다. 잠깐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정의원이 A씨를 스토킹범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달 뒤 그 스토킹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신고한 날을 후회한다고 사과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진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후회합니까? 더 놀라운 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정의원은 A씨 부친에게 전화해서 10여 분간 A씨를 비난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죠. 문자를 보낸 뒤 답장이 없자 전화까지 시도했습니다. A씨 측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원은 성적 요구를 담은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인지하자 직접 연락했다.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뒤로는 직접 연락해 협박과 해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불과 보름 전 지금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연락했다. 연락 금지 요청을 무시한 정의원의 행위야말로 스토킹이다. 2025년 12월 21일 정의원이 서울시에 사의를 표명합니다. 12월 22일 서울시가 사회 수리 방침을 발표합니다. 12월 26일 경향신문이 살려주세요 문자를 보도합니다. 폭탄이 터진 겁니다. 일주일 만에 무너진 제국과 남은 질문들. 2025년 12월 넷째 주 정의원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CJ 제1제당이 즉석밥 패키지에서 얼굴 삭제, 매일 유업 협업 중단, MBC 라디오 폐지, 서울시 건강총괄관 사퇴, 모든 것이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조성노아 전도사였던 사람이 지금은 위력 성폭력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 중입니다. 정의원 측 주장 A씨가 가스라이팅으로 나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려 했다. 전공의 파업으로 극도로 취약했던 시기를 노려 접근했다. 올해 들어서는 반말과 폭언을 하며 내 모든 활동을 통제하려 했다.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라며 집착했다. 이제는 저작권을 미끼로 2년간의 모든 수익을 달라며 공갈하고 있다. A씨 측 주장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적, 인격적 착취였다. 정의원이 지배적 가학적 여성상을 연기하라고 강요했다. 권력자가 성적 정서적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용자에게 특정 인격과 역할을 강요한 전형적 구조다. 이혼을 종용한 적 없고 오히려 배우자 불만을 듣는 게 힘들어서 중단을 요청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공개된 증거와 정황을 정리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들. 첫째, 2025년 2월 정의원이 어 씨에게 성적 소설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일보가 확인했고 정의원 측도 AI로 작성했다고 해명했지만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둘째, 정의원이 장갑과 스타킹 등을 A씨에게 택배로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정의원 측은 A씨가 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셋째, 제 이름으로 내기가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정의원 측은 악의적 편집이라 했지만 메시지 자체의 진위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정의원이 스토킹으로 신고한 A씨에게 2달 뒤 살려주세요. 10월 20일 후회한다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다섯째, 법원이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 조치를 내린 것도 사실입니다.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들.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측이 정반대로 주장합니다. 정의원 측은 이 모든 것이 A씨가 먼저 유도하고 요구한 것이며 취약한 시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살려주세요 문자는 언론 보도가 두려워서였을 뿐 스토킹 고소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A씨 측은 이 모든 것이 고용관계 기반의 위력에 의한 강요였으며 거부하면 해고 가능성을 암시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살려주세요 문자는 협박과 해유를 동시에 하는 스토킹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교수와 연구원,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합의란 무엇인가? 해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상대가 먼저 원했다고 주장하면 그게 진짜 합의인가?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유명인 이름으로 발표된 저작물에 무명인이 기여했다면 그 권리는 어떻게 나눠져야 하는가? 가스라이팅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당신에게는 나만 필요하다는 말은 사랑의 표현인가? 조종의 수단인가? 스토킹의 기준은 무엇인가? 저작권 문제로 집을 찾아가는 것과 집착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의 경계는 어디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사건에서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것. 정의원은 조속노화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진실성과 그 사람의 윤리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A씨가 진짜 피해자라면 그녀는 1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려 할 때 오히려 스토킹범으로 몰리는 역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의원이 진짜 가스라이팅 피해자라면 그 역시 취약한 시기에 이용당하고 지금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피해자이든 몇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권력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을 쉽게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서울방배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그리고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증거가 제시되고 증인이 신문되고 판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 성폭력, 저작권, 가스라이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의원에게도 어 씨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어느 웹사이트에서 정의원에 대한 기사의 베스트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죠. 자기만 왜 조속노화 하느냐? 와이프는 고속노화 시키면서.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심층 팩트체크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의원 사건은 현재 서울방배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쌍방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후속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